그래 맞습니다. 과학기술 뛰어난 거 알고 다 하는데 예. 근데 너무 억압하고 그리고 권력이 집중되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역행하는 부분 아니냐라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예.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잘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저도 이제 약간 이제 제3의 그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궁금했던 건 그러면은 반론이란 게 없냐? 아니 그럼 다 위에서 얘기한 거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냐? 근데 그게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교라든지 학교 내부에서도 회의를 하다 보면요. 네. 그게 공개된 발언에서 자신의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 좀 그것이 조금 불편하거나 억제되는 경우가 있지. 아, 그 내부에서 훨씬 치열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은 핵심이 결국은 이게 결국 채택을 해서 네. 이 방향이 정말 우리한테 중국한테 이익이 되느냐 그걸 어떻게 검증할 것이냐 이런 것을 위한 토론이 붙고 논쟁이 붙고 결국은 그 매 단위마다 위로 결국은 정책 건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위에서 최종적으로 채택이 된다고 볼 때 아니 맞는 위에서 내려온 말만 해서 그것만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적용돼서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내부 안에서는 얼마든지 정치적인 의견 포함해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진다. 네.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사회적 특성상 어떤 책임지는 사람의 어떤 그 무게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것으로 겉으로 표현되지만 그 안에는 많은 자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사실 이걸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조금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이걸 얘기하신 분들의 많은 의견은 어떤 언론에 나오는 걸 통해서 접한 인식이실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중국 내에 특히 언론의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뭔가 뭐 예를 들어 유튜브도 보지 못하게 하고 뭐 어떤 그런 플랫폼의 통제, 인터넷의 통제.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유롭게 뭔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걸 막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 예. 민감한 부분일 수가 있는데, 네. 자, 그런 상황 속에도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런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이, 사실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는 네. 그 많은 인민들, 국민들이 그 희생을 사실 감수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중국 지도부라든지 당연히 그걸 지지를 하고 신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역설적으로 보면 중국에서의 가장 큰 위기라고 할까? 네. 그런 건 외부에 있지 않고요. 내부에 있습니다. 원래 내부에 있는 것이고 결국 내부에서 그것을 얼만큼 그 지도부에서 이끄는 데는 그걸 믿고 따라가느냐 그것은 결국은 실력으로 또 지도부는 그걸 검증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기 너무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사실 저도 뭐 대학원 다니면서 중국 원우들도 만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들이 판단하는 어떤 중국 정부 그 당이나 어떤 정치에 대한 맞습니다. 인식을 봤을 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의 뭐 흔히 서방 세계에 비해서 좀 자유가 제약되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것도 본인 희생이라는 걸 아는데 그 희생으로 얻는 대가가 더 크다라고 판단하는 그 어느 정도 그런 지도부를 믿는 그런 인식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거는 외부에서 봤을 때는 뭔가 비판할 수 있어도 내부에서 그런 거를 약간 자발적 희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자유에 대해서는 너무 이쪽이 일방의 잣대로 세우는 것도 뭐 그건 너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예가 네.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우한에서 처음 그게 발생하고 사실은 중국 내에서도 엄청나게 그 위기 의식이 고조되고 그래서 그 성의 지도부도 바뀌고 막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물론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전체 상황을 보면 중국 내에서는 코로나라는 이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그렇게 전면적인 봉쇄 그런 것들이 따라오는 희생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다. 감수해도 된다라는 분위기들이 있기 때문에 외국 대학들에서 조사하는 중국 내 지금 그 당에 대한 지지도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거든요. 네.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내가 희생을 감수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합의, 암묵적인 컨센서스가 되면 그것이 같이 가는 것이고 그것이 안 되면
이제 그게 어렵고 정말 큰 위기가 올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다는 게 하나고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에서 가장 열악한 최악의 자유를 구속당한 상태에서 네. 가장 자기다울 수 있는 걸 표현해낸 사람이 사마천이다. 자기 안에 엄청난 자유를 만들면서 나를 이 구속한 왕조차도 이 내가 평가 왕 중에 하나에 불과하게 만들어버린. 오. 그러니까 이런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네. 제가 생각할 때 중국 문화에 네. DNA가 좀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6번째 질문입니다. 요거는 아마 헨리 키신저 편을 네. 보시고 질문 올리신 것 같은데요. 이 미중 대탕트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키신저 전 장관이죠. 자신이 설계한 세계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걸 한번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분명히 키신저 국무장관이 네. 비밀 특사로 이제 방문하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교섭을 하고 접촉을 하고 한 것은 네. 결국은 이제 당연히 뭐 의문의 여지 없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에 있어서 중국을 편입하는 그런 구도로 분명히 만들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제가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면으로 설계가 되고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구독자분께서는 그럼 지금 상황은 네. 아니 그렇게 지금 중국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네. G2로까지 가고 있고 심지어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할 정도로 강력한 그 라이벌, 적대적, 심지어는 적대적 경쟁자로까지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미국 국무경 키신저 장관은 뭐 어떻게 생각하겠냐 지금 이런 질문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3가지 정도 생각이 나요. 생각해 볼 분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키신저 장관이 그런 구도에서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접촉을 하려고 했고 그런 설계를 했을 때 중국도 설계를 한다는 거죠. 중국도 뭔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앞으로 향후 나갈 방향은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향인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이제 설계를 했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함께 설계된 것이다. 이 결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은 뭐냐면 중국은 미국과 달리,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의 최고 지도자라든지 정부 정권이 바뀌어도 예를 들면 마오쩌둥, 덩사평, 시진핑, 중간에 강택민, 후진 다 바뀌더라도 최고 지도자가 바뀌어서 뭐 1세대, 2세대 뭐 이렇게 바뀌더라도 기본적인 국가의 전략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인내, 지속적, 일관성 네. 이것들을 유지하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불교라는 것도 전통적으로 몇백 년을 막스주의라는 것도 그렇게 중국화된 막스 이렇게 한 시대가 끝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일관된 그런 속에서 뭔가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자꾸 바뀌다 보면 그러니까 키신저 장관이 어떤 설계를 잘못했다, 부족했다라는 측면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중국의 측에서 보면 일관되게 뭔가 자신의 전략을 계속 꾸준히 해 나갈 때 중간에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서 변경을 하고 뒤집고 하는 것보다 결과를 크게 놓고 본 뒤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구나라는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의 이 대땅트를 통해서 화해 무도로 통한 양국의 발전은 키신저가 설계했다면 그 뒤에 일관성 끌고 가는 건 그 후임자들의 역할인데 그거는 그렇죠. 일관성의 차이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중국은 그런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지속해 나갈 수 있다는 정치체의 특성상.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3번째로 지적해 볼 수 있는 건 네. 과학기술 영역은 좀 다르게 과학기술이 물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물에 대한 본질적인 성질, 물성이라고 본다면 네. 우리가 사실 중국은 원래 전략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술수라든지 지혜라든지 정치적 지혜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한 나라잖아요. 네. 자원도 굉장히 풍부하고 역사적 케이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이라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중국이 근대에서 서양이 졌다고 해서 그런 전략적인 지혜나 이런 것까지 부족하냐 혹은 못하냐 이렇게 쉽게 간과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도 이제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요. 네. 우리도 중국을 접하고 대할 때 이런 시각에 이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 충분히 우리가 준비하면서 얘기하고 교섭하고 그 다음에 잘 우호적인 협력을 서로 윈윈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나 하지 않으면 길게 보면 네. 중국의 국익이라든지 우리의 국익을 볼 때
굉장히 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과도 나올 수 있다. 수싸움을 잘해야 된다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7번째 질문 넘어가려고 하는데 좀 자극적입니다. 예. 약간 우리 이제 박사님을 저격을 하는데요. 뭐 좋은 말만 골라 하네. 그리고 태도가 선명하지 못하고 중립적인 말이 많다. 누구한테 욕 먹지 말라는 중립적인 발언밖에 안 보인다.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좀 비판하셨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약간 그렇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뭐 한쪽으로 명확한 주장도 아니고 예. 약간 학자적 관점에서 중립적인 표현을 쓰신 거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요, 이 학자의 관점에서 네. 가장 중요한 이제 역할 네. 혹은 기여해야 될 부분은 사실은 팩트의 발견이에요. 팩트라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사실이란 걸 통해서 결국은 그 개념을 정의 내릴 수 있는 건데 그 팩트는 기본적으로 물이라고 하나의 어떤 물체라고 보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내포와 외연 밖으로 최대한 벌어질 수 있는 갈 수 있는 것과 내 안쪽으로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 그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포착해 주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학자가 해줘야 되는 팩트인데 네. 중요한 것은 이게 과학기술 이공계랑 달리 네. 이것은 이제 문과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런직관시 사람과의 관계라든지 국가와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팩트냐, 어디까지가 내포냐, 예언이냐라는 건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있다. 이런 볼펜은, 네. 이런 볼펜 자체는 이게 어디 명확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지금 부장님과의 관계 속에 지금 보이지 않는 속에서 오고 가는 그런 감정의 교류들 어디까지가 팩트냐 사실 그거 잡아낸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객관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손님의 입장에서 더더군다나 중국을 제가 이제 바라보는 객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은 그거는 학자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부분이 있고 네. 더더군다나 또 하나 이제 중국이란 나라는 중국에서도 말하지만 5,000년 역사 14억 인구, 그 다음에 56개 민족, 문화가 다 달라요. 그래서 심지어 중국의 저명한 학자들조차 중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해.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따오 페이창따오. 네. 도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이미 도는 아니다. 네. 사실은요, 중국이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그건 이미 중국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너무나 많은 스펙트럼들을 굉장히 포괄을 하고 있는 개념이 중국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제가 경험하고 관찰한 내용을 통해서 접근해 보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와 또 어떤 경우에는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이제 그걸 하나로 이제 하나의 선 네. 기준점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하나의 어떤 그런 선으로 잡으시고 참고하셔서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해하면 아마 또 다른 또 중국이 보일 수도 있다. 오히려 박사님의 객관화된 부분을 활용하시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리지 않은 학자적 관점의 시각을 활용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생각나는 건 중국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중국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이다. 중국을 나 안다고 얘기하는 사람 순간 그 사람은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8번째 질문은 아까 말씀하신 거 좀 내용이 있어서 넘어가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생각은 되면서도 한편으로 저렇게 키워진 중국의 엘리트가 국가 정책 쓴소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 이제 관리받는 인재잖아요, 사실. 인재를 관리하고, 키워나가고. 그럼 사실 우리가 또 이제 뭐 어떤 기업에서 장학금 줬다 했을 때, 그 기업에서 뭐 쓴소리 할 수 있겠냐, 이런 것처럼. 어떤 이 국가에 대해서 애국심은 있어도 뭔가 불만이나 이런 바른 말을 하는 인재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인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서도 잠깐 언급은 드렸지만 이게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해서 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걸 표출하고 실제로 그걸 반영하느냐의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건 진행이 될 수가 있다. 공개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진행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제가 경험해 본 이제 연구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국가의 국가 프로젝트라 해서 이제 내려오는 과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성급 과제, 학교 과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제 그럼 해보겠다 해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모든 개개인이 연구자 입장에서 봐도 내가 뭔가를 연구를 해서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네. 개인적인 욕망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가 또 있죠. 국가도 자기 나름대로 가려고 하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에 그럼 네. 개개인들의 욕망이 다 이게 부합해야 되느냐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네. 중국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줘요. 아. 그러니까 딱 이거 하나만 주고 너 이거 해야 돼. 가 아니고요.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문제에서 어떤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카테고리에서 내가 원하는 영역, 내가 선택할 나의 관심도 있고. 나의 관심도 있고. 물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내가 자유롭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성과를 하는데 그 국가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네. 그럼 내가 내 재능을 살리면서 그 내가 내가 찾을 수 있는 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 그 네. 전혀 관심 없다. 네. 자유 문제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 이 문제는 없는데 이 문제가 국가적인 과제로 좀 하면 좋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 자체를 제기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 포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국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네가 다 해야 되고 이런 구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뭐 그게 아니다. 액션인 게 아니라 본인 자유 욕망과 이 어떤 국가의 필요에 의한 거 접점들이 있는 구조다. 왜냐하면 그럴 수 있는 게 워낙 연구자들도 많잖아요.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승진하고 또 하려면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딱 큰 카테고리 주고 어떤 문제를 주면 네. 그거에 맞춰서 개개인들이 나 이거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거기서 결국 성과가 나온다는 건 경쟁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그 선택은 개인이 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국가가 결정하고 개인이 무조건 따라가야 되고 안 따라가면 뭐 억압을 받고 이런 구도는 아니다. 그럼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박사님께서 중국 현지에서 많은 이제 흔히 말하는 인재들을 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예. 학교에서도 보셨을 거고. 그럼 그 인재들이 어떤 캐릭터가 성향이 예. 할 말은 하고 쓴소리는 하는 그런 예. 사람들도 좀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일반적인 사회에 있는 비율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네. 그것은 이제 그건 이제 같이 모여 있는 경우에 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문서화된 형식으로 실제 정식으로 이제 제기를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제기가 되면서 네. 결국은 이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네. 이제 찾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질문하신 분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러니까 약간 뭐 그런 이 인재들의 집단의 성격이 소름 끼치게 다 똑같이 그냥 우리 이거 해야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네. 그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해서 네. 가지고 있는 선입견, 네. 그러니까 인식의 오류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네. 당연히 우리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얘기했던 자유 개념, 그쵸. 누구나 나 인터넷에 댓글 뭐 이렇게 자유롭게, 네. 그다음에 뭐 공개적으로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리하고는 많이 달라요. 수위가 다른 수위도 다르고 네. 많이 달라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또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 위에서 뭔가 딱 정하면 무조건 다 그게 따라야 된다. 네. 아니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그 표현해 나가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아래에서 진행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보편적 일반적으로 중국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네. 그렇게 그 통로가 그 의사를 전달할 통로가 없다? 네. 아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의견들이 제대로 위로 반영이 되고 네. 그걸 통해서 최고의 어떤 좋은 효과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게 왜냐하면 지도부 입장에서도 그게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느끼는 생각이 정말 가까운 나라인데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인데 너무나 잘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게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중국 하면 네. 이제 모태동 시대, 마오쩌둥 시대 때만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네. 마오쩌둥 시대 때도 이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그 시대 때 이제 넘어가서 이제 등서평, 이제 시진핑 시대 이런 것들이 다 두루두루 있으면서 이제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시야를 유연하게. 유연하게 네. 그렇죠. 그 하면서 좀 이해하면 더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요게 좀 최근에 올라온 영상 중에 좀 댓글이 뜨거웠던 영상 예. 바로 중국에 낙하산이 없다. 뭐 예. 네, 썸네일은 뭐 저희 쪽에서 잡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얘기 많이 많더라고. 중국에 뭐 낙하산이 없냐? 낙하산 천지다. 내가 중국에 사는데 예. 낙하산 엄청 봤다.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어떤 명제도 그렇고 네. 어떤 답도 그렇고 네. 이게 단정적으로 하는 네. 것은 사실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썸네일적 약간 허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위험한데 예, 예.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이제 정치를 한다는 게 고도의 전문화된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밖에서 막 얘기하고 이런 게 그런 자격이 있는가? 대표성을 갖는가? 책임을 질 수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영역에서의 그 고도화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가장 큰 전제가 먼저 행정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을 하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당, 정, 민을 봤을 때 정부 쪽으로 들어가려면 결국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우리랑은 다르게 9급, 7급, 5급이 없고 과원부터 네. 맨 밑바닥에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해서 실무 경험과 쌓아가면서 정무적인 판단과 그런 것들도 같이 검증받으면서 위로 올라가고, 한 지역에서 먼저는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중앙으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들도 가보면서 결국은 이제 정책 설계를 할 수 있는, 딩창설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춰서 중앙으로 올라간다. 네. 이런 측면에서 갑자기 어느 날 누군가가 누구와 가깝다고 해서 그 성의 성장이 된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다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민의 영역은 아닌 거죠. 민의 영역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아닙니다. 정치적 영역, 정치적 지도자 특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네. 조금 더 이렇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한 측면이 있다는 거 하고요. 또 하나 사실은 이제 이 부분까지 이제 언급을 해서 이제 말씀을 하자면, 제가 아는 범위에 말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당정민에서 방금 이제 정을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네. 정을 해가지고 행정을 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로 간다, 이걸 보여줬는데, 애초에 선발 방식이 당 쪽에서 하는 경우는 선발 방식이 좀 다르다. 네. 제가 그 영상에서 어떻게 공산 당원이 되는가, 네. 그래서 슈엔디아오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영도력, 네. 리더십을 이제 당원 가운데에서도 리더십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는 가족적인 어떤 출신 배경이나 이런 것도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그 부모가 그런 국가에 대해서 이미 그런 공헌한 전력이 있고,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가산점이 더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DNA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그 정도. 그 평가에 있어서 가산점 정도.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태자당이라고 하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이제 태자 이렇게 얘기하면 당시에는 입당하는 것조차도 사실 어려웠던 측면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태자당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당 영역에서는 그런 영도력의 측면에서 조금은 더 유연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그 지역의 성이라든지 최고 지도자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결정권자가 되는 과정에서 갑자기 어느 기관의 기관장을 한다든지 어느 성의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그건 안 된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최소한 이제 연구하고 실제로 경험하고, 그 영역 안에서는. 왜냐하면 저희 영역 안에서도 조직 안에서도 결국은 서기가 있고 부서기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 있고 부원장 있고, 이게 정 라인이고 당 라인이고, 그런데 결국은 또 이 서기도 어떻게 하면 이제 교체가 된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보고 느끼는, 제가 이제 저도 보고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도력의 측면에서는 좀 다른 측면도 있을 수는 있다. 그러면 그건 예상할 수 있는데, 어떤 그런 인사 측면에서 줄타기는 있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실상 이제 크게 보면 라인. 이제 결국 그러니까 사실 이 실무 라인, 그러니까 중앙이 어떻게 보면 메이저고 여기가 지방 마이너라고 한다면, 여기에선 다른 요소가 별로 없고 지방이나 이런 성과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는 여러 가지 이제 투쟁이라든지 그런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실 또 이제 영도력 부분, 이 부분을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정치적 영역에서 이런 부분 사실은 또 이제 그게 있잖아요. 그럼 비밀을 좀 유지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수족같이 부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포커스에서 얘기했던 낙하산은 없다는 이 정 부분에서 행정해서 정치 지도자로 넘어간 영역 외에 그 영도력 이 파트에서는 그런 수족같이 부르는 그런 관계에서는 조금은 더 이렇게 자신과 친한 사람들이 좀 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다. 그러나 최고 의사결정자, 기관장, 이런 부분들도 딱 들어가면 거기서는 이제 철저하게 검증된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냐면 그걸 결국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그 차이는 그거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것 중에 중국에서는 정치가 그러니까 고도화된 전문직이다라는 부분이, 그러니까 국내선 정치가 뭐 하다가도 갑자기 되고, 뭐 검사 출신이 뭐 되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기업가 대표가 뭐 정치 갑자기 하거나 이런 게 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부분이 큰 차이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부각을 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질문이 2개 남았는데요. 10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가 보는 중국의 위기 단점을 한번 얘기했으면 좋을 것 같다. 왜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에서 중국의 강점만, 근데 강점을 얘기하는 콘텐츠여서 강점을 맞습니다. 얘기했는데 불만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말고요. 너무 많이 말고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히 생각하는 중국의 약점 혹은 위기 부분,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좀 단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강점에 이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건 사실 조언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강점에 좀 뒤집어 볼 수 있는 빛과 그림자라고 할까요? 빛과 그림자 약간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방금 이제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제가 책 하는 과정에서는 중국 왜 강한가라는 거 포커스에 맞춰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그럼 이제 강점의 뒷부분 가운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시진핑 정부 들어서서 반부패를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전까지는 GDP, 양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당 인사라든지 정부 인사라든지 아니면 기업 민간이 서로 막 어떻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결탁을 해서 파이를 키우는데 그럼 중간에 어떻게 보면 좀 떡고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많이 끼면서 좀 부패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중국 내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된 적 많이 있다. 근데 시진핑 정부 들어서도 18차 당대, 그때 이 18차부터 굉장히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민심은 좋아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나 부정부패가 셌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이 이제 생각이 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하나의 용어로서 적극 행정이라고 할까?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뭔가 이제 새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딱 적합하네요. 그렇죠. 네. 너무 공격적이지도 않고 적극 행정. 적극적으로 뭔가를 이제 해서 해보려고 하는 시도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많이 이제 소극적으로 흔히 말하는 그러면 이제 약간 오버하게 된다라는 부작용이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확산이 되면 뭔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했을 때 오히려 잘못하면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가 만약에 좀 더 많이 확산이 되고 하면 아무래도 중국 전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하지 못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행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은 굉장히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어떤 그 공무원 어디 가가지고 뭐 행정적인 처리를 할 때 뭐 예전보다는 뭐 원스톱으로 해서 상해 같은 경우는 원스톱으로 해가지고 뭐 빨리 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좀 엄격하게 통제하고 하는 것도 많아서 너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 일부러 안 해주고 뭐 이런 걸. 일부러 안 해주고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쨌든 좀 약간 행정적으로 빤 쇼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속을 밟으려면 마음 자체가 좀 불편해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런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역설적으로 중국의 전체적으로 14억 인구라는 걸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그 밑바닥에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민들, 국민들의 희생과 동의와 이해와 지지가 같이 가지 않고서는 이게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행정적 차가움이 있다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이만큼 희생을 하고 지지를 한다면 결과물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부가 당에서 보여준 결과물이 좋지 않으면 반감이 커지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그 지점에서부터 조금 이제 어려움, 근본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 중국 외부에서 어떻게 보면 자극한다든지 위기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오히려 중국 내부로 결속하는 내부로 오히려 더 결속.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중국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많이 해봐보면 사실은 중국 내에 돌아가는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사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도 그럴 수 건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 우리가 뭐 다 잘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못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비판해서 어떻게 고칠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국이란 나라하고 외부가 이게 대립각을 세우면 일단은 뭉치는 거지 일단은. 그거는 고칠 건 고치는 거고 일단 뭉쳐야 되는 건 뭉쳐야 되는 거고 이렇게 이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거겠네요. 그러니까
인내에 대해서, 희생에 대해서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물이 좋으면 오케이. 하지만 그 결과물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면 그 부분은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네.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네. 조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중국에서도 뭐 국정 지지도 이런 거 집계합니까? 근데 뭐 꼭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건 뭐 다 이제 그냥 이게 그래도 어쨌든 이 저변에 깔리는 그렇죠. 의견들을 다 보기 때문에 정량적, 정성적 테스트 그 집계가 가능하다. 아니 생각을 네. 해보세요. 아주 네. 단적인 예로 네. 개혁개방 40년의 결과가 마오쩌둥 시대 때 먹고 사는 문제도 배도 부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지금 중국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개개인들이 다 부를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옛날보다 외부에서 볼 땐 자유도 뭐 크게 아닌 것 같지만 자유도 신장된 부분이 있고 네. 정치적 자유도 신장된 부분이 있고 개개인들의 경제적인 사실 그 부분은 너무 이게 크게 발전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달 사람은 아마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볼게요. 여기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예. 사실 좀 어려운 질문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그 부를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부의 과실을 누가 먹었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 일부 뭐 기업가 될 수도 있겠지만 계층, 그러니까 그 어떤 나이의 세대별의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에선 지금 세대별 갈등이 좀 심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의 세대별 갈등에 대한 어떤 뭐 문제의식이나 뭐 문제제가 이런 게 좀 있나요? 그것이 바로 바탕이 돼 나온 게 결국은 공동부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그 위에서. 네. 결국은 이제 네. 양적인 성장과 팽창만이 아니고 그걸 어떻게 좀 많은 생산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그 결과물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그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모택동시에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는데 비슷한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물론 이 부분은 계속 이제 내년 이제 20차 당대회도 있고 하니까 계속 관찰하면서 봐야 되겠지만 이미 그 시진핑 정부, 이 정부의 이쪽은 모택동 시절에서 등서평 시대를 이제 선불을 지났잖아요. 네. 그 인센티브가 개인의 욕망을 얼마나 충족시키면서 발전에 기여하는 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걸 다 포기하고 옛날 돌아간다? 그것은 사실은 그 중국을 기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사실 이해하기는 어렵고 단지 그것을 그 기초 아래에서 너무나 크게 벌어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더 조화롭게 그걸 맞춰야만 아니 이 격차가 너무 격차가 커지면은 일하는 사람들이 일할 의욕이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얼마나 그렇게 조화롭게 맞춰가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최근의 논의들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택동 시절과 등서평 시절 때 그 모습을 갖다가 결합하는 방식으로 시진핑의 신시대가 지금 준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또 그만큼 이념 어떤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말이 많은 거고 네, 그런 과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공동부유라고 했을 때는 있는 부자의 것을 빼서 이렇게 나눠준다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신 거는 세대 간의 어떤 갈등에 대한 부분도 해결책으로 이 공동부유론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자라보고 놀라면 속도 보고 놀라면 문화 대혁명이라는 이런 시절을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나 그게 외부에서 볼 때는 굉장히 인프레시브가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비슷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돌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기엔 이미 지나온 역사 과정이 있고 여기서 톡톡히 개혁개방 40년 이걸 통해서 얻은 수확들이 엄청나다는 건 그거는 뭐 중국 사람들 누굴 자꾸 물어봐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다.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근데 결합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나올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관찰하면서 지켜보고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지금 10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했는데요. 거의 뭐 역대급이랄까요? 뭐 엄청난, 그러니까 좀 더
하나의 콘텐츠 이상의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네, 마무리 말씀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 역설적으로 사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그 거대한 시장에 중국은 이공계가 강해요. 근데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은 많이 올라가고는 있습니다만 의료 네. 이런 부분 우리 엄청난 강점이잖아요. 그쵸. 아직 뭐 많이 차이 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중국은 양생 개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의료, 이 생활, 건강 이런 부분 관해서 우리가 의료 이런 측면에서도 네. 상당히 강점이 있고 중국의 큰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것이냐. 알아야지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중국에 대한 이해, 네. 어떻게 돌아가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이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 네. 그런 얘기들을 정말 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 중국은 왜 강한가라는 책을 쓰셨을 때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제목에 좀 흔히 말하는 도발적인 책을 쓰셨을 때는 많은 어떤 지금 이제 국내 정서상 네. 공격도 있을 텐데 사실 이제 저도 모르는 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10부작의 어떤 내용 그리고 오늘의 또 Q&A를 통해서 중국 좀 더 아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국봉 박사님 모셔서 너무 영광이었고 좋은 시간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를 대신해서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저희 시즌 2에 더 알차고 새로운 내용으로 뵙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